안녕하세요. 고스트의 수다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다소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단발성에 그칠 수 있는 이슈보다도 이제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오늘도 고스트의 수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 그리고 장용석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영재 전문가님 정말 오래간만에 고스트에 나오게 되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거보다 다음 시간에 신대가의 투자입법, 원래 제가 고스트 하다가 신대가의 투자입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새로운 장이 시작된 만큼 종목 얘기를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고스트의 수다에 한번 출연했습니다. 네, 지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예. 처음 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또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만의 특유의 감성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감성이 녹아나는 남자죠. 네, 그 감성을 잘 섞어서 예. 오늘 풀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예. 자, 우리 장 전문가님은 새해 맞이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네, 새해 잘 맞이했습니다. 연말에 조금 감기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고생했지만 새해 첫 출발은 건강하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감기에 걸려서 요즘에 아주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활약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지금 해외 이슈가 생겼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이 그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에서는 뭐 별로 매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을 그렇게 많이 출회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변수가 극도로 악화되지 않는 한 연초에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에 짧은 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그런데 기관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지금 매물을 많이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부담감은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견조하게만 가준다고 하면 국내 기관들도 계속 프로그램 매물을 출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향후 우리 시장의 향방은 또 해외 시장의 뉴스에 달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오늘 하루에만 원달러 환율이 9원이나 지금 올랐잖아요. 네. 이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글쎄요. 아무래도 불안감 심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란 사태도 있고 불안 심리가 좀 작용을 해가지고 환율이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추세적으로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사실은 한번 꺾일 자리가 오긴 왔었어요. 상단을 보여주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제가 이제 뭐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도 높이에서는 한번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른 것보다 기관이 사실은 증시가 안 좋을 때 많이 받아줬거든요. 물량을 많이 받아줬는데 이제는 슬슬 이 핑계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오기도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 폭이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지금 현재 구간은 어쨌든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태가 있고 대외적인 변수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저희 이제 그 고스다 올 때 출연할 때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요즘 이제 경제 기자분들이 뉴스 쓰기가 아주 편하다. 왜냐하면은 어제 오늘 장이 빠지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된다 하고 장이 좀 올라가면은 완화 국면에 들어서고 타협 분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뉴스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이란발 악재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대외적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시장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단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고 하단도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이 밴드폭 안에 있을 때는 일단 거래를 하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추세적으로 맞을 때가 맞았고 또 기관이 이제 차익 실현할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조작범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그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고스다가 그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의 이슈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간밤 뉴욕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좋았는데요. 중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시장에 우려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월마다 주가가 오른다는 1월 효과의 기대감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1월 효과를 투자 전략 수립에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죠.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코스닥 바이오주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떨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들 간략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새해 첫날 해외 주요국 증시들 모두 웃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단행함으로써 지금 중국은 3개월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또 미국 지수도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 증시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 중국이 올해 6%대 경제 성장률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는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조금 훈풍이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중국하고 함께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이제 사드에서 비롯된 좀 냉랭한 분위기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훈풍이 우리나라에 조금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아직 대외적인 악재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란발 악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시장보다 오히려 안전한 시장, 덩치 큰 시장 위주로 조금 수급이 흘러가지 않을까. 현재 지금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 올랐지만 지금 지수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장이 못 간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더 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히려 저희 같은 시장보다는 좀 안전한 시장으로 자극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악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어쨌든 돈이 풀리는 문제는 좀 중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한 1월 지나고 조금 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계속 파동을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이 꺾이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 흐름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가 고스닥 출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항상 ETF 인버스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야 된다. 아직은 시장이 풀리지 않았다. 그 점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돈을 푼다고 우리 시장이 바로 어느 정도 훈풍이 분다? 예를 들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나 일부 섹터는 가능하겠죠. 일부 섹터는 가능하지만은 아직 그 돈이 풀려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식과 인버스 이 양쪽을 같이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중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우리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ETF 인버스를 통해서 해지하시는 전략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중국의 공급 정책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 소비주를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가 한 번은 훈풍이 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오늘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대북 총선 테마주들이 요즘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장이 조금 안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테마주들이 횡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테마주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 움직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옛날부터 이낙연 총리 관련주부터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테마주가 횡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장을 다들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
또 마찬가지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돈은 어디든가 가야 되는데 모멘텀이 있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꿈과 희망이 있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테마를 형성해서 동시에 올라오지 않을까. 특히 뭐 화장품주나 이런 것들 최근에 너무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그 훈풍이 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좀 수익 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구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 참 좋았는데 우리 시장의 탄력도는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 우리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탄력이 낮지 다른 국가하고는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뭐 워낙 지금 실적과 상승장이 지금 뚜렷한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지금 20%를 3대 지수가 20%를 상회했거든요. 작년 2019년에. 그건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21년 만에 가장 황소 불마켓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 시장 뭐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시장은 2020년에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상향으로 지금 돌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든가 그럴 위험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증시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현재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올 1분기에 강력하게 한 번 더 지금 뭐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적정 주가는 뭐 2,100 미만이지만 전 세계적인 증시가 더 오버슈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증시도 같이 오버슈팅해서 화끈하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이영재 전문가님은 아까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 집중하고 계시나요? 저는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IT 섹터입니다. 증시가 나쁠 때 그때도 IT 섹터가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은 오르고요. 좋을 때는 더 같이 또 따라오는 게 바로 IT 섹터. 증시의 나쁨과 좋음을 불문하고 오르는 것은 IT 섹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주의죠.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지만 그 터진 거를 제외하고서도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달러 약세는 결국 금리의 하락 때문에 FED 금리 하락 때문에 국채들의 금리 하락으로 해서 달러 약세가 촉발되는데 그 달러 약세가 있게 되면 여지없이 유가는 또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반등하는 차원에서는 에너지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정치 테마주는 올 1분기, 2분기까지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봅니다. 네,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IT 섹터와 그다음에 에너지주,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 놓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말씀 중에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하시면서 미국과 중동 간의 이 긴장감 문제를 좀 안 다뤄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긴장감이 전 세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적인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국제적인 악재가 터져서 전 세계적인 금융이 붕괴하고 모든 그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동 리스크, 두 번째는 FED의 실수. 근데 지금 뭐 FED는 그런 대로 잘 그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가의 리스크가 모든 악재의 출발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 2020년에 그나마 그 2020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서 증시를 계속 떠받치려는 그런 시도를 누구나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중동에서 어떤 지정학적 전쟁이라도 발발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은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는 것이겠죠. 만약 유가가 올라가는데도 이란이 자꾸 소외가 된다. 이란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 기름을 팔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를 해놨습니다. 기름을 팔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터키나 이런 찔끔찔끔 비공식적으로 팔고 있는데 유가가 높아지면은 이란으로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꼭지가 돌아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우디를 아마 공격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사우디를 공격했었고 미국 무인기도 격추했었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미국이 오늘 그 혁명 수비대 의장 장군을
공습해서 죽였죠. 네, 예. 사망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도 뭔가를 또 준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사우디 공격. 사우디 공격 조짐이 나온다 하면 우리는 일단 증시에서 발을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 가장 리스크가 클까요? 전체적인 리스크가 다 덮치겠죠. 그렇지만 어떤 입종의 리스크가 가장 그 타격이 클까라기보다는 어떤 섹터가 가장 모든 그 섹터를 다 누르고 유망하게 뜰까? 바로 에너지 관련주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증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또 중동 리스크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해외 뉴스에도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유망할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12월에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지금 코스닥 중소형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다음 방송에 신대가 출연했을 때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통계를 뭘 냈냐면은 이 12월 말부터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라는 게 존재하느냐를 제가 그 반대로 역으로 해서 실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7년어치인가 12년어치를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한 산타랠리 기간 동안 역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를 봤을 때 코스피는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작년을 제외하고 다 올라갔어요. 예, 일주일 정도 잡았을 때 작년을 제외하고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한 번씩 이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또 올라오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회피했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지분을 다시 또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 또 이제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손을 좀 뺐다가 다시 또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건비를 좀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은데, 아까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란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어떤 걸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미 손을 뺀 게, 통상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통계적으로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손을 뺐고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굳이 수급이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막판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섹터를 대단히 극단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완전 바닥이거나 완전 뚫었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차라리 아예 안전하거나 아예 위험하거나,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비중은 인버스 같은 거 좀 담아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아무 종목이나 막 담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기준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주주가 예를 들면 뭐 30% 이렇게 돼야지 대주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코스피 1%, 코스닥 2% 정도를 이제 대주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를 한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 해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11,000원이 됐어요. 물량이 수급이 좀 들어와서. 근데 대주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11,000원, 20%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빠지면은 다시 사고, 이게 낫지.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아예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매집이 끝나고 슈팅이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 매집 구간이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극단적인 경우가 좀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예 어설프게 적당히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막거든요. 특히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시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매매하실 때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올라가고 그저께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길래 샀어요. 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주식 공부를 했던 때가 생각하는 거죠. 적산병이면은 이제 매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샀더니 내가 사자마자 손실이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역시 내가 주식판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다니 하면서 손절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팔고 나면 또 올라가거든요. 계속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원사이드하게 올라가거나 원사이드하게 떨어지지가 않고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눌림목 종목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지금 매집 구간이거나 아예 뚫었거나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따라붙다가는 악재가 나왔을 때 손절치고 반등할 때 내게 아니라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극단적인 종목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예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이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세력주, 그다음에 작전주로도 활용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손들한테 안 당하려면 어떤 부분 체크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거래가 터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윗꼬리가 일단 봉으로 매일매일 보자고 하면 밑꼬리가 크게 길게 위에서 꼬리가 달렸는데 만약 거래가 크게 터졌다. 그것은 이미 뭐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매일매일 거래 원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특별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당할 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뭐 내다 팔게 되면은 뭐 여지없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나마 안심해도 되지만 큰 거래가 터질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갑자기 그럼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크게 상승해도 네. 대량 거래만 터지지 않는다 하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선택에 있어서 저번에 PER이나 PBR보다는 영업이익을 집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도 중소형주 중에서 영업이익을 좀 참고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실적이 확 좋아지는 업체가 한 30개 종목을 지금 증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녹십자, 아모텍, 동성 파인텍, 연우, 그 다음에 삼천리, 현대 미포조선, GKL,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그런 종목이 있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 실적이 또 좋더라고요. 확 호전되는 그런 발표가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차트와 결합해서 차트도 지금 막 꿈틀거리면서 핫하게 올라가기 직전인 그런 종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 종목이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동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LNG 선박 본행제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이익에는 연속 굉장히 안 좋았죠. 적자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흑자로 이제 탈바꿈 되면서 긴 잠에서 깨어나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일봉 차트에서는 1,650원에 끝났습니다. 1,650원에 끝났는데 앞으로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초반 정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다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계속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봉 차트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각도가 꺾이긴 했지만 두 번째 상승 각도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45도 상승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14,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전문가님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차트와도 긍정적인 결합이 되는 종목으로는 동성 화인텍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서 우리가 꼭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문제가 있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최근 관심이 모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계 최대의 지금 바이오 행사가 열리게 될 텐데 관련 종목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저라면은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진짜요?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글쎄요, 리스크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제 뉴스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시대 상황을 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가 혹시 저릴 때는 이런 뉴스들이 큰 시세를 줄 수 있지만
지금 물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옛날 같은 호시절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의외로 기대가치는 높았는데 기대치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조절했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이미 사실 움직일 것들은 움직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수단 출연할 때도 제약바이오를 세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필룩스하고 텔콘, 앞타바이오 3개 추천드렸고 그 종목 3개 다 80% 이상 수익률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안 사고 이제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 임금이 됐을 때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소위 말해서 한 숟갈 먹고 나온다라는 개념이면 모르겠지만 통상 개인 투자자들이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서 짧게 끊어먹고 나오질 않고 빠지면은 장기 투자가 돼버리고 이제 약간 바닥에서 올라올 종목은 지루하니까 빨리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들어가서 지나고 보면 수익이 종목은 올라가는데 나는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슈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선수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종가를 보고 결과론적으로 올랐네, 떨어졌네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호가창이나 분봉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감정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는가? 오히려 사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저도 추천을 드렸고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음 섹터를 좀 준비해 보셔라. 개인 투자자들이시면 그리고 전업을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매 포지션이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전업을 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회사 다니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HTS를 보는데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간다? 그거는 이벤트가 얼마 안 남은 제 생각에는 저라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시기에 권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미리 권한 적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가 다가옴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이 있다라고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자, 장 전문가님께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장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 추천 관심 종목으로 내는 종목에도 뭐 제약 바이오가 가끔 끼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컨퍼런스에 지금 앞두고서 지금 언급되는 그런 기업들의 종류는 뭐 알테오젠, 앞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ABL 바이오 뭐 그 정도인데 4개 종목 모두 4개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4개 연속 적자가 뭐 물론 기술 특례이긴 하지만 실적이 전혀 아직 뭐 증명된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종목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해도 또 예를 들어 뭐 신라젠도 얼마 전에 또 크게 상승했었죠.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해도 이런 종목은 별로 즐겨하지 않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별적 대응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이슈가 다가오곤 있지만 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늬만 바이오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를 위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1월 6일 날에 또 무료 방송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월요일 날 새해 첫 월요일 날 한번 주간 첫날 방송하게 됐습니다. 또 주간 추천 종목을 한번 또 낼 예정이고 이번 주의 무료 방송은 또 어느 때보다 의미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의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이 있는데 연봉이 또 마무리되고 연봉이 또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2019년 연봉이 끝난 것을 보면서 앞으로 긴 호흡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좋을지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선별적 대응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장 전문가님이신데요. 어떤 종목이 올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장중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방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장에서 핫했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흐름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는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업 부문의 다각화 리스크가 또 좀 더 낮지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RAM하고 낸드 플래시가 만약에 매출이 저조하게 되면 그 기업 전체가 휘청휘청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그다음에 가전 모두 다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나쁘다 하면 어느 한 부분이 또 받쳐주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뭐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고 실적을 이제 향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여지없이 관심을 또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겠죠. 어제 저희 고스타에 출연하신 황주명 대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4만 원대 눌렸을 때 매수하고 5만 원대 올라오면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가격 전략을 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4만 원대까지 쉽게 내려오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전체적인 방향에 달렸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해서 2100까지 내려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냥 바로 4만 원대로 추락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2100까지 조정하지 않고 그 두 번의 갭을 띄운 상태에서도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또 나온다 하면 삼성전자는 4만 원대로 내려오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 증시 향방에 달려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차트를 상으로 보면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는 게 여지없이 보이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 코스피의 방향을 보면 여지없이 역V자로 지금 꺾이는 양상을 지수가 보이거든요.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지금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지금 상승 에너지가 강하다는 그런 신호를 나타냈는데 증시가 만약에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런 그 흐름을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해 나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가 꺾여서 완전히 증시가 큰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한 SK 하이닉스는 이런 방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방향이 아니고 코스피가 큰 조정에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한 8만 3천 원대까지 8만 3천 원대까지는 뭐 내려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갭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 크게 들어간다면 SK 하이닉스도 여지없이 조정이 8만 3천 원까지 가게 되고 또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코스피의 향방에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조정 구간이 온다면 8만 3천 원대로 내려왔을 때 이때를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금속입니다. 대한금속 이틀 연속 하한가를 썼는데요. 최대 주주였던 F&D 조합이 대량 매도하면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대한금속 그래도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흘러내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대한금속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이미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지는 음봉이 나와가지고 엔간히 던질 만큼 던졌고 오늘은 그냥 뭐 점이 찍혀버렸거든요. 점이 찍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한가, 여러분들 하한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고급 기술들이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 배웠던 그 아주 기초적인 거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느끼는 바들이 있거든요. 하한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락의 힘이 뻗다가 한계치까지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 뻗을지 모르는데 제도상 하한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덜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하락으로서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한가 의미는 그거거든요. 한도까지 왔다는 얘기고 원래 더 빠질 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물론 여기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반등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그거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현재에서 하락 에너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7,400원인데
일단 전저점 레벨까지는 한 5,800원에서 5,900원까지는 일단은 뭐 쉽게 올 것 같아요. 쉽게 올 것 같고,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이제 전망이 중요하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두 코스예요. 데오웨이 같은 경우에 나비비 밀려져가지고 3자 유증을 했다가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듯 하다가 추가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코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잡아줄 듯 한 3,400원대에서 버텨주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경우가 있고, 강스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급락을 한번 했었죠. 급락을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감스템 같은 경우도 하한가는 맞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하한가를 맞거나 점화가 나오거나 하면은 반등을 하거나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시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좀 브레이크가 좀 잡힌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도, 일단은 회사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주주가 팔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봐도 걱정은 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일단 갖고 계시는 분은 5,800원대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 생각엔 반등을 주면 갭까지는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대까지는 갭은 메워주는 반등이 좀 한 번은 나와주지 않을까. 그건 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옆으로 흘러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금속 5,8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소폭이라도 반등을 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관련주로 묶이면서 어제 안 전 의원이 어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써니전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써니전자 한동안 써니 화창할까요? 써니가 이제 영화 써니도 있었죠. 화창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큰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특징이 있는데, 이 종목은 거래가 크게 터지게 되면 그냥 옆으로 그냥 흐르고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전 의원이 만약에 이제 정기를 복귀하게 되면 과연 또 경쟁력을 새로 가지게 되느냐. 지금 뭐 기존의 그 주자들이 있는데 그 주자들도 넘을 수 있느냐, 뭐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근데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거래가 무려 7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너무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그 발행 주식의 2배가 넘는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이런 거래가 엄청나게 터질 때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과거의 특징을 또 보게 되면 특징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18년 초에 한번 크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때도 물론 7천만 주가 넘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떻게 될까라는 그 의문이 들었는데 그냥 옆으로 이렇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큰 수익을 못 주고 그냥 흐르고 말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큰 수익을 결국 못 주고 결국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수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흐르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좀 밀릴 때, 이 정도까지 다시 밀릴 때 고점까지 한번 또 치고 나가는 박스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신규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써니전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규 매수하실 때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조이시티인데요. 조이시티는 신작 개발과 퍼블리싱을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는가 싶더니 많이 탄력이 줄어들면서 3%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조이시티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조이시티 옛날에 제 젊었던 시절에 프리스타일로 좀 유명했던 그 농구 게임으로 유명했던 PC방 가면 다들 많이 하던 그 게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뭐 알만한 뭐 제가 요즘 게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게 오랜만에 보는 듯한 회사인데 일단은 자금이 조금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조금 갭을 띄워줬는데 음봉을 바로 두드려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차트상 보시면은 음봉은 맞을 자리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장기 이평대에서 그대로 맞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 생각엔 향후 흐름은 8,000원대를 어떻게 지켜주느냐, 최소한 7,700원대까지를 어떻게 지켜주느냐의 흐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이 털었어요. 터진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올라간 게 별로 없고 이런 경우는 지금 한 7,700원대에서 8,000원대에서 브레이크가 잡혀주면은 오히려 이때 터진 거래량은 매집한 거래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8,000원대에서 7,700원 그 밴드 사이를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손절가는 7,700원을 잡으셔야 한다는 얘기고 1차 목표가는 오늘 고점 레벨 10,000원대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셔야 돼요.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이 자리가 되게 전에도 한번 브레이크가 잡혔던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브레이크가 잡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에서는 한 번 더 두드려 맞거나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팔지 마시고 1차 목표가로 해서 절반 정도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 7,7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 뉴스가 나오고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였어요.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이 이슈가 터지고 예를 들면은 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아주 관심이 높은 종목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음봉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8,000원대, 7,700원대 안 깨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음봉 자체가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절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로에 놓여 있는 조이시티인데요. 7,700원에서 8,000원 선 이 밴드를 잘 지지해 주는지 확인 꼭 하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7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할 시간이죠. 고수의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고수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관심 종목은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한솔테크닉스가 어떤 기업이 있느냐? 태양광 인got, 웨이퍼, 그다음에 LED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그 휴대폰 부품도 생산을 하는데 한솔그룹 계열이죠. 휴대폰 부품의 매출 비중이 점점 조금 더 계속 늘어나는,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이고 당연히 2019년의 실적은 월등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19년에 좋았고 2020년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연봉부터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에 보면 자 보시면은 이제 이때 2018년에 한번 양봉이 2017년에 한번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2019년에 또 한번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틀리냐? 이때는 거래가 없었고 2019년 양봉은 밑에 거래가 많이 따라줬습니다. 무조건 거래는 터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연봉에서 2019년에 누군가 많이 샀단 얘기죠. 월봉상으로도 이제 계속 추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밴드를 강력하게 지금 좁은 밴드를 탈출하려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도 좋고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가를 한 8,800원 드리겠습니다. 8,800원 정도의 매수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지난번 종목도 그랬고 이번 종목도 그렇고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꺾였다가 올라갈 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8,800원에서 매수하시면 11,000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8,500원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고수의 관심주 중국 소비주 아닌가요? 예.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을 좀 들고 왔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들 사갔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또 화장품을 직접 중국에 또 팔아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곡동에서 도매상에서 아직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해지는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등록이 돼 있는데 중국 사람들 정말 저희 화장품을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장기 하락 후에 슬슬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실적도 사실 많이 빠졌어요. 실적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 현재 위치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 그러니까 2016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 추가 슈팅이 너무 작게 보이죠. 옛날 2016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가 지금 2015년, 2016년 정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영원히 안 갈 것 같다라고 했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거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중국과 관계가 풀려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 또 슈팅 나오면 이런 종목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바닥권에서 도는 종목들도 괜찮고 수급도 지금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장이 좀 불안할 때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종목들 담아가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돼서 저희 중 코스메틱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지금 코스메틱 지금 가격도 사실 큰 무리가 없는데 4,400원 정도 지금 4,475원이니까 4,400원 정도만 돼도 큰 무리가 없고요. 거의 뭐 현재가죠. 목표가는 9,800원. 일단은 장기 입형 때 위에 매물대 정도 가격을 지금 잡았는데 허황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추천을 했던 방송들을 잘 보시면 70~80% 그렇게 허황된 목표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 3,700원 전에 있던 전저점 깨지면은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몇백 원 떼기로 잡고 목표가는 꿈과 희망을 크게 가져야죠. 이제까지 시간을 들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400원의 매수, 손절가 3,700원, 목표가는 9,800원 잡아보시면 큰 무리가 없다. 목표가는 솔직히 최종 목표가를 일단 잡은 거고 중간에도 한 6,000원대에서 한번 1차 매도를 하시는 것도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을 팔아보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목표가 9,800원, 손절가는 3,7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고수의 관심주 보령제약이었는데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네. 보령제약이 현재 매수가에 아직 못 왔습니다. 매수가 15,800원에 드렸는데 오늘 많이 내린다고 내렸는데 15,850원까지 내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15,8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매수가에 오면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15,100원을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제약 15,100원 손절가 잡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거나 신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수의 한마디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고수의 한마디 들려주시죠. 예, 오늘 저의 한마디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냉정과 열정 사이. 아예 냉정하게 바닥권에 있어 돌아오는 종목들을 접근해 보시거나 아예 뚫고 나가는 종목을 단기로 접근해 보시거나. 근데 절대 주의하실 거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간 거에 손실을 보면 한 2~3%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장기 투자하시고 이 바닥에 있는 거는 손실도 안 나는데 지루하다고 이거는 손절해버리시고 뭐 팔아버리시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건 조금 길게 그리고 슈팅 나오는 건 짧게 중간 없이 제 생각에는 냉정과 열정 사이 아예 강하게 뚫고 나가거나 바닥에 있거나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정과 열정 사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해외 이슈의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이 공습을 해서 이란의 사령관을 죽였다 했는데 갑자기 정세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 그 다음에 기관들이 좀 매물을 출회해서 목요일, 금요일 양이틀간에 좀 하락을 했긴 했지만 당분간 어떤 이란의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뭐 당분간 또 계속 이 상태로 미국 증시는 고점을 계속 쓸 것 같고 한국 증시도 이제 좀 회복해서 계속 옆으로 최소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해외 이슈엔 촉각을 세워야 되겠죠. 만약에 이란이 확 돌발적인 행동을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면 뭐 중동은 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고 우리 증시나 해외 증시도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하여튼 해외 이슈에 잘 촉각을 곤두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이슈 계속해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고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월 휴가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가신 전략으로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저희 고수다 종목 상담 시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